엄마나 아빠가 둘 중에 한 명이 우울증이다?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한 1.5배 정도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은 조금 더 많대요. 엄마 아빠가 둘 다 만약에 조울증이다? 그러면 내가 조울증에 걸리거나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한 2배 가까이 높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대학병원에서 마음정비사 일을 하고 있는 한창수라고 합니다. 마음정비사가 주로 하는 일은요, 인생에서 겪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자동차에서 이상한 소리 나는 것처럼 마음이 불편해, 좀 기분이 좀 이상해, 또 가끔 심한 경우는 죽고 싶잖아요. 이럴 때 찾아가서 내 마음에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 찾아내서 나사를 바꿔야 되면 나사를 바꾸고 윤활유를 부어야 되면 윤활유를 붓는 일 하는 것처럼 마음에 대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는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인간관계가 점점 좁아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나이 들면서 인간관계는 대부분 좁아지죠. 쉽게 얘기하면 나이 들면서 인간관계 없는 사람, 우리 영화에서 본 사람 있죠. 스크루지, 알프스 소녀, 하이디 할아버지. 대개 보면 아쉬운 거 없는 사람. 그리고 원래 지 맘대로 사는 사람. 이게 나이 들면서는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게 원래 정상이잖아요. 왜냐하면 나이 들면 사람이 융통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원래 내가 생각하던 거에서 벗어나는 거를 젊을 때는 왜 싫어도 받아주잖아요. 간짜장 먹으러 갔다가도 윗사람이 순댓국 먹자 그러면 먹어야 되잖아. 근데 나이를 먹으면 나는 그냥 간짜장 먹을 거거든 하는 것처럼 굳이 내하고 마음 다른 사람하고 맞춰서 참고 살 필요를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아져요. 이제 대개 보면 40대가 지나고 50대 중반이 넘어가면 그런 성향이 두드러지죠. 이게 전형적인 심리적인 성장 또는 심리적인 노화 과정인데 이제 그 와중에 뭐 누구한테 특별히 기대지 않아도 먹고 살만하고 그리고 왜 인생 살면서 위축받고 상처 입기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첫 번째 기준 본인이 관계를 자르는 경우죠. 근데 두 번째 주변 사람들이 관계를 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이죠. 아랫사람들한테 하대하고 막말하는 사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착취하는 사람. 나르시스트라든지 뭐 반사회적 성격 같은 사람은 아랫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잖아요. 알고서 그걸 이용하잖아요. 나한테 도움되는 방향으로. 이런 사람들은 참고 참다가 관계를 끊잖아요. 옆 사람이 관계를 끊습니다. 또 하나는 상처를 주고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나한테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히스테리, 좀 성향이 있는 사람들. 이렇게 인간관계가 나이 들면서 점점 좁아지는 사람들은 첫 번째, 본인이 관계를 자르는 경우, 두 번째, 주변 사람들이 나하고의 관계를 끊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답니다. 나이 들수록 주변 친구들이 멀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본인 이익만 챙기고 친구를 이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친구들이 멀어지죠. 예를 들면 좋아서 만나긴 하는데 밥값, 술값 안 내는 사람이 있어. 이게 지금은 직장 생활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20대는 잘 모를 텐데 나이 50 넘고 60 넘어서 만나는데도 네가 원래 내던 거니까 계속 내라 그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낼 수는 있는데 계속 내다 보면 기분이 안 좋아. 그래서 안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작은 돈 자꾸 빌려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10,000원, 10만 원 뭐 이런 사람. 나중에 갚더라도 불편해져서 지만 챙기는 것 같은 친구들을 안 만나고요. 또 하나는 친구 감정은 별로 생각 안 하고 지 감정 배출구로만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초등학교 친구라는 이유로 만날 때마다 욕으로 시작하는 친구들 있죠. 나이 먹어서도 있어요. 저기 어른들 많이 모이는 동네 가면 초등학교 동창들이라고 해서 만나는 칠순 어르신들이 서로 욕하면서 뭐 이끼저끼 하면서 만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안 만나요. 그리고 나 힘든 것만 주구장창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나 자랑할 것만 주구장창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노인대학이나 복지관 다니시다가 아유 수준 안 맞아서 안 갈래 그런 우리 할머니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보면 거기 가면 지 잘난 척하는 친구 때문에 상처 입고 아니면 자기 힘든 얘기만 자꾸 하는 것 때문에 상처 입어서 안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주변 친구들이 자꾸 멀어지는 이유라면 혹시 내가 내 이익만 자꾸 챙기려고 그러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내 감정만 자꾸 챙기려고 그러는 건 아닌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이 들수록 하지 말아야 할 자랑은 무엇인가요? 어르신들, 칠순 어르신들끼리 모여 앉아서 손주 자랑하고 있더라고요. 아유, 우리 손주가 요번에 잘해서 뭐 하버드 갔어. 아니면 우리 손주가 잘해서 서울대 어디 붙었어요. 근데 알고 보면 그분 저한테 면담하는 분인데 손주하고 자식하고 본 지 20년 다 돼가거든. 거의 그 자식들하고의 관계도 멀어진 분들. 왜 자기만 챙기려고 그러면 자식들도 좀 멀어지거든요. 그런 분인데 다른 분하고 만나가지고는 자식 자랑하고 손주 자랑하는 거야. 좀 짠하죠. 속사정을 아니까. 나이 들수록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무엇인가요? 저희 옆방 제 동료가 여행을 간대요. 근데 원래 둘이 갈래다가 자녀들하고 같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 자녀들이 다 이제 20대가 넘은 친구들이에요. 근데 막내 아들이 종이 한 장을 써서 줬대요. 여행 가서 하지 말아야 될 것. 뭔가 봤더니 여행 가서 음식 맛 타박하지 않기. 이거 물어보지 말기. 이거 얼마야? 그리고 밥 먹고 나서 또는 관광하고 나서 이게 다냐? 라는 말 하지 말기. 그리고 밥 먹고 나서 야, 집에 가서 된장국 먹는 게 낫겠다 라는 이야기 하지 말기를 아빠한테 줬대요. 이게 이제 나이 들면서 하지 말아야 돼. 젊은 사람들하고 지낼 때 하지 말아야 될 거에 대표적인데, 나이 들면서는 일단 고집을 피우면 안 돼요. 나는 인생을 살면서 경험도 많고 아는 게 많으니까 내 말이 다 맞을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본인 나름대로의 기준들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경험도 나보다 많을 수 있어요. 내 고집을 피우면 안 되고, 세상이 점점 바뀌어가는데 내 주장만 옳다고 주장하는 거 주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이가 들면서 몸과 마음은 늙어가잖아요. 자연스러운 건데 그거는 생각 안 하고 나 젊을 때 하던 거 그리워하는 거. 그거 그리워서 젊을 때 하던 등산도 하기 힘들고 젊을 때 하던 수영 200m는 못하니까 나이 7순 먹으신 어른들이 젊을 때처럼 할 수 있는 거, 어쩌다 한번 친구들 만나면 20살 때처럼 소주 한 두세 병씩 먹고 병 나서 오는 분들이 있어요. 젊을 때 할 수 있는 건 젊을 때 하고 나이 들어서는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 가장 넘버원은 나 늙었으니까 니들은 당연히 나 대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전철 탈 때 그 왜 내가 보기엔 나보다도 건강한 분인데 등산 갔다 와서 되게 씩씩한 등산복 차림으로 저기 노약자석도 비어있는데 굳이 내 앞에 와서 서 계시는 어른들 계시죠. 내가 보기에는 그분 지하철도 돈 내고 탔을 것 같은 분인데 머리는 또 허옇지만 노인 행세하시는 거죠. 젊은 사람들한테. 당연히 대접받아야 되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정도 내가 대접할 만하면 주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도 다 대접하거든요. 근데 내가 대접받아야 된다고 고집하거나 아니면 그 얘기를 하거나 눈치를 주면 사람들은 알지만 대접 안 하죠.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나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중에 젊은 사람들이 있고 나는 좀 늙은 사람이라면 그냥 나는 이들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제일 나이가 많겠군 이라는 생각은 절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왜 나이가 조금 있는 분들 처음 만나면 항상 처음 얘기하는 게 그래서 지금 몇 년생인데, 그래서 몇 살인데, 아니면 아빠가 몇 살이야?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자기 나이 많다는 거 증명하면 뭐 할 건데요. 오히려 그런 기준은 이게 동양의 문화권에서 연장자들을 이렇게 대우해 주는 게 있는데 사실 그게 유교의 근본 원리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어른들은 어른의 행세를 해야 되는 게 유교의 근본 원리에 가깝죠. 너무 대접받으려 하지 말아라 라는 게 나이 들면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 사는 것이 더 좋은 사람도 있을까요? 대개 혼자 사는 사람들은 독거노인이잖아요. 국가에서는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특별 대책도 마련하고 방문간호팀이라는 걸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면서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고 도와드릴 거 있는지 확인하러 다닐 정도로 독거노인들은 건강상 또는 정신건강상 아주 안 좋아요. 대개는 같이 사는 게 좋긴 하죠. 근데 혼자 사는 게 좋을 경우도 있어요. 만날 때마다 상처 입는 사람. 내가 원래 셈이 많아서 누가 자꾸, 우리들 젊은 친구들 중에도 있잖아요. 페이스북 심심해서 보는데 페이스북 볼 때마다 상처 입어. 인스타 볼 때마다 왠지 마음이 불편하고 부러워가지고 괜히 기분이 좀 안 좋은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인스타 안 하는 게 좋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람 많이 만날 때마다 상처를 입는다면 혼자 있는 게 낫죠. 그리고 또 하나,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기는 한데 그 가족이 또 그 친구가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경우, 만나봐야 내가 해만 끼쳐지는 경우라면 가족이라 그래서 굳이 만날 필요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옛날 드라마 도깨비에서 그 여자 주인공 지은탁이 이모 같은 존재. 같이 사는데 이모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가족이었잖아요. 이런 사람이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지. 물론 지은탁이가 갓난아기 때처럼 어렸을 때야 누가 먹여줘야 됐으니까는 그때야 같이 있는 게 도움이 되지만, 가족 친구가 있지만 도움이 안 된다면 혼자 사는 게 낫습니다. 그렇다 해도 보건소, 단골병원, 또 복지관 이런 데를 좀 열심히 다니면서 거기를 현명하게 잘 이용하면서 내 마음 허한 거를 자꾸 좀 채우는 게 필요하고요. 노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관계는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근데 그 관계가 다 친한 친구일 필요는 없어요. 그 관계가 다 1cm 내 가족일 필요는 없잖아요. 마음을 많이 싫지 않아도 되는 관계, 예를 들어 운동 레슨 클럽, 운동 레슨 받으러 다니는 거, 동호회, 여행 클럽, 이 정도는 취미를 붙이고 사는 것도 괜찮죠. 이건 젊을 때 시작 안 하면 나이 들어서 하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어차피 인생은 혼자 잘 사는 사람들 주변에서 좋다 그래요. 혼자 놔두는데 혼자 놀지도 못하고 그냥 나 못 살아, 나 힘들어, 나 죽고 싶어 그러면 가까이 사람들이 안 가요. 어차피 인생은 혼자 잘 살아야 주변에서도 좋다 그런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맨날 혼자 잘 사는 사람이 주변에서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늘 열심합니다. 주변을 보면 고상하고 젠틀하게 나이 드신 분들도 계시고 우악스러우신 분들도 있으신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저를 남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어차피 인간들은 다 남이잖아요. 가족도 남이고 부모 자식도 남이고, 여기서 남이라는 얘기는 좀 야박한 얘기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 간에 지켜야 될 예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인간 수준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 중에는 커피집에서 아메리카노 하나 시키면서도 그 몇천 원 내는 거를 자기가 마치 인간을 산 것처럼 상대방한테 하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관공서나 또는 은행에 일 보러 가서도 내 앞에 마주 앉아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마치 자기 하인이나 된 것처럼 하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인간관계의 기본 예의를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왜 옛날 유행하던 책 중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서로 존중해 주는 거, 그리고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소속감을 주는 건데, 이거는 똑똑하고 잘 배우고 머리 좋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마치 먹고 자고 싸는 것처럼. 그래서 심리학 개론 배운 사람들 다 나오죠. 그 삼각형으로 나온 인간의 기본 욕구. 거기 보면 맨 아래쪽에 나와 있는 게 먹고 자고 싸는 생리적인 욕구가 있고, 그거 바로 위에 있는 게 소속감과 존중이잖아요. 근데 인간이 인간을 존중하는 거를 못 배웠거나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 스스로를 존중 안 하니까 내가 만나는 사람도 존중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저는 어차피 제가 직업이 사람들과 얘기하고 그분들하고 공감을 하는 게 제 직업이다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딱 적당한 정도만 공감해 드려요.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점잖고 예의 바르면 저도 하나라도 막 더 해주고 싶지 않은가요? 그건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를 잊어버리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연세 드시면 본인이 화가 많고 섭섭한 게 많아지면서 내가 그거를 만나는 사람한테 표현 안 하면 상대방들이 나의 섭섭함을 모르고 나를 안 챙겨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왜 할머니들이나 엄마들 보면 자식들 만날 때마다 아프단 얘기 입에 달고 다니는 분들이 있거든요. 본인도 알아. 본인이 어렸을 적에 본인 윗분들이 맨날 아프다 그러면 되게 짜증났거든요. 근데도 이 자식들 만났을 때 내가 아프단 얘기 안 하면 모를까 봐, 그래서 나 안 챙겨줄까 봐 맨날 아프다 그러는 거야. 그럼 듣는 자식은 지겹지. 조금 자제를 하는 게 좋아요. 저도 제 자식들한테 아프면 아프다고 해요. 어쩔 때는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지 싶을 정도로. 근데 알려주는 마음인데 과하지는 않게 해야죠. 자녀들 입장, 젊은 사람들 입장에선 나이 든 사람들이 아프고 기운이 좀 떨어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은 줄어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좀 도와드려야 되고 챙겨줘야 된다는 건 다 이해해요. 근데
맨날 아프다 그러고 맨날 도와달라 그러면 짜증나지. 그런 상황에서 자꾸 챙겨달라 그러면 그거는 세대 간 갈등이 아니라 너무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가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의 특징과 건강한 인간관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우리 주변에 보면 저도 비교적 친구 만나는 거에 이렇게 막 보고 싶어 죽겠고 막 외로워 죽겠고 하지 않고 혼자 잘 노는 스타일이긴 하거든요. 혼자 잘 노는 스타일이라면 이런 스타일이에요. 휴일날 3박 4일 집에 안 나가고 집에 혼자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 대개 이런 분들은 이런 특징을 가져요. 공감 능력이 별로 없는 사람일 수가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본인 마음을 되게 잘 다스리는 사람일 수 있어요. 뭐 기도를 하건 명상을 하건. 또 하나는 이미 마음 상처를 참 많이 입어서 더 이상 기대를 많이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 혼자 잘 노는 스타일의 사람인 경우가 제일 많겠죠. 저는 원래 혼자 잘 노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큰 기대를 별로 안 해요. 기대를 많이 하면 외롭고 섭섭한 게 많거든요. 어차피 인생은 내가 해내야 된다는 거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혼자 노는 거 잘하지만 결국 해야 될 일 있을 땐 내가 다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엄마한테 투덜거리긴 하고 엄마한테 짜증은 내겠지만 그래도 결국 내가 할 일이라는 건 알잖아요. 친구가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 왜 유치원에 가면 아이들이 레고 블록을 가지고 놀아요. 어떻게? 각자 따로 한 자리에 모여서 각자 레고 블록을 가지고 놀잖아요. 같이 모여서 놀아요. 모여서 각자 놀죠. 이게 나이 들어서도 사실은 결국 인간들은 모여서 있지만 각자 자기 할 일 하고 사는 게 인간관계의 시작일 수 있다는 생각을 마음 안에 두는 사람이 친구가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신과 의사들이 생각했을 때 건강한 인간관계의 기준이 있을까? 그런 건강은 없어요. 기준은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거지 뭐. 한 100억 원쯤 그냥 준다? 어휴 그럼 나 하지.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중국의 그 국뽕 영화 우리나라는 안 보고 대부분 외국 사람은 0. 몇 프로만 보고 대부분 그 왜 중국 사람들만 보고서 국뽕 영화 뭐 몇천만 뷰를 하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저러는 게 예능인으로서 좋을까 하는데 거기 사회자가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수입이 6조래 그래서. 그러면 그럴 수 있겠어. 인간관계에서 가장 기본은요. 주고받는 게 인간관계란 얘기예요. 그게 감정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죠. 상대방한테 첫 번째 기준 큰 기대를 하지 마세요. 두 번째, 그래서 경제적으로나 직업적으로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세요. 세 번째, 감정적인 동조를 너무 과하게 요구하면 안 돼요. 사람이라는 게 친구가 되면 너는 내가 이렇게 슬픈데 커피가 넘어가니? 너는 내가 이렇게 기쁜데 너는 샘나나 보다? 웃어주지도 않네? 너는 안 즐거워? 난 이렇게 좋아 죽겠는데? 네 일이니까 너나 좋지. 나는 그렇게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냥 좋은 일이구나 축하는 해주죠. 감정적 동요를 너무 과하게 요구하지 말 것. 네 번째,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한데 관계에서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주고 크게 바라지는 말아라. 그거랑 똑같아요. 친한 친구가 돈 100만 원 빌려달라 그럴 때 근데 내가 돈 100만 원 줬다 뛸 가능성 되게 많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돈 100만 원 못 주잖아요. 근데 한 20만 원 정도는 내가 그냥 주고 혹시 제가 안 주더라도 내가 친구니까 그냥 주고 손절매 한 8 정도로 20은 주겠다. 그러면 20 주고 끝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줄 수 있는 것만큼 주고 너무 크게 바라지는 말아라. 상대방한테. 내가 준 만큼 돌려줄 수 있는 상대방도 그렇게 많지 않다. 우리 엄마들이 딸들한테 맨날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뭐 그게 실제로 영수증 모아놓는 엄마들도 있기는 해요. 가끔. 돈뿐이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근데 실제 인간관계에선 그럴 수 있는 관계는 별로 없잖아요.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만 해줘라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어린 시절처럼 건강한 따로 같이 놀기이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관계는 따로 같이 놀기라는 거를 잊지 마셨으면 해요. 우울증에 특히 더 잘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교과서에 보면 되게 예민한 사람들이 잘 걸린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되게 의존적인 사람들, 그리고 비관적인 사람들. 내 인생은 되게 되는 게 없어. 나는 참 하는 것마다 실패해. 그러니까
네가 좀 도와줘 라는 생각을 하면, 근데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경우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의존성이 빠져서 자기 비하에 빠져서 우울증에 잘 걸린다는 연구 보고가 있어요. 또 하나는 완벽주의자들. 내가 하는 일에 내가 만족을 못하거든요. 이런 분들은 번아웃에도 잘 걸리는데, 우울증의 예측인자로서 강박증, 완벽주의, 이게 우울증에 잘 걸리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일이 잘 될 걸 예상해서 계획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 그 일을 하는 것보다 잘 안 될까 봐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나 요거 해가지고 요걸로 책을 하나 쓸 거야 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 책을 계획을 짜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당장 엄두가 안 나니까 책 썼다가 안 되는 거, 책 썼다가 기한 못 맞추는 거, 책 썼다가 폭망하는 거, 이런 걱정만 미리 땡겨서 하는 성향을 가진 분들이 우울증에도 잘 걸린다고 하고요. 그래서 실제 나중에 우울증 증상의 심각도를 보면 예민성, 외향성, 거기 플러스 알파로 성실성이 낮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민하고 외향성, 성실성은 낮고, 외향성이 낮다는 얘기는 내성적이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성실하지도 않아. 겉으로 보기에 이제 게으르게 보이겠죠. 이런 분들이 우울증이 걸려도 좀 더 심한 우울증에 걸린다고 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주변에서 좀 상황이 좋으면 내가 게을러도, 내가 좀 돈이 많아서 비서가 한 10명쯤 되면 실패할 확률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우울증에 더 많이 걸리고요. 내가 능력이 좀 없고 준비를 잘 안 했어도 원래 운동 잘하고 원래 건강해서 순발력으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우울증에 덜 걸리겠죠. 만성 신체 질환이 있거나, 또는 내가 잘 못해도 엄마 아빠가 좀 날 도와줘. 뭐 그게 공부건 돈이건, 사회 경제적 지지 체계 또는 국가에서 도와주는 나라들도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점점 그걸 늘려가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은 많이 모자르죠. 그래서 사회적, 가족적 지지 체계가 없는 경우에도 우울증에 잘 걸린다고 해요.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우울증이 심해져서 자살까지 오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냐? 대개 보면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 통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사회활동의 폭이 되게 작은 사람, 그리고 인간관계의 폭도 되게 작은 사람, 직업이 없고 수입이 별로 없는 사람. 그거랑 상관없는 다른 요인들은 뭐가 있냐? 여성이 더 많고요. 우울증에 나이 들수록 더 많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 종교가 있으면 조금 아무래도 예방 효과가 있대요. 그리고 혼자 사는 독거, 결혼 상태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고, 결혼하면 왜 지지고 볶고 싸우는 사람도 있지만 아무래도 내 편이 한 명은 있잖아요. 저도 그 내 편이니까 한 명이 있거든. 그리고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 교육 수준이 좀 낮으면 아무래도 생각하는 게 조금, 주변 얘기 주워 듣는 게 조금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분들이 우울증에 잘 걸린다고 해요. 자살 시도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음주, 흡연하는 사람들이, 이건 이제 충동성하고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우울증이나 또는 자살 시도나 이런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울증 자살의 위험 요인이 정신건강이 조금 떨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가족이나 내 과거에 뭔가 자해나 자살 같은 걸 했던 경우, 그리고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돈이 없거나 지지체계가 없거나 교육 수준이 낮은 경우, 그리고 환경적으로는 친구가 안 좋아, 친구들이 다 그래, 그럼 나도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뭐 무슨 약물 의존성이 좀 있다거나, 또 가정적인 환경이 조금,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워 집에 가면, 그리고 엄마 아빠도 맨날 죽겠다 그러고 자살 시도해, 그러면 그것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울증 자가진단법이 있나요? 원래 우울증의 진단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가장 확정적인 진단은 심리검사를 풀로 하고 정신과 전문의하고의 정신과적인 면담을 깊게 하고 나서 내리는 게 우울증이죠. 왜냐하면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인격장애, 조울증, 이게 다 증상이 겹치는 증상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잘 구분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인터넷이나 앱에 보면 자가진단 척도 되게 많잖아요. 그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 의심 증상이 뭔가 있나를 확인하고 일종의 그런 거를 선별검사라고 얘기하거든요. 영어로는 스크리닝 검사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서 이상이 나오면 내가 좀 이상이 있구나라고 해서 추가 검사를 받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국가검진이나 또는 국민건강영양조사 나라에서 2년마다 하는 거 거기서도 전 세계적으로 이용하는 검사법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 우울증 검사 중에 PHQ-9이라는 원래 미국에서 시작한 건데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검사를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다른 나라하고도 비교를 하고 그래야 10년 전에 한 거랑 10년 후에 한 검사랑도 비교를 할 수가 있으니까 통계를 낼 수도 있고 내과나 보건소 가면 그거를 많이 사용돼요. 그러기 힘든 분들은 국립정신건강센터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그러면 뭐 동작구, 영등포구, 서초구 다 홈페이지 있잖아요. 그 홈페이지들 가면 그 우울증 자가척도가 다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것만 하지 마시고 제가 아까 감별 진단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증상이 겹쳐 있기 때문에 우울증, 불안증, 그리고 울분 이런 것들을 같이 측정을 해야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우울증상의 자가설문에서는 어떤 걸 물어볼까요? 우울증상의 가장 기본적인 증상들을 물어봅니다. 우울증의 가장 기본은요. 일하는 거에 대한 흥미나 재미가 전혀 없음, 그리고 기분이 우울하고 가라앉음. 이 두 가지가 기본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있고 플러스 불면증, 피곤함, 그 다음에 비관적인 사고, 그 다음에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 불안초조해지는 거, 그리고 자꾸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 그러면 토탈 9개 증상이거든요. 이 9개 증상 중에 5가지 증상이 지난 2주일 동안 거의 매일 지속됐다. 그러면 우울증이라고 진단을 해요. 그리고 전문의나 종합병원에서 한번 검사를 정밀하게 받아보라는 얘기를 합니다. 종류가 되게 많겠죠. 그러니까 우울하고 잠 많이 자는 우울증도 있고요. 우울하고 잠은 전혀 못 자고 밥도 못 먹는 우울증도 있고 우울하고 되게 예민한 우울증도 있고 우울하면서 그냥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우울증도 있어요. 또 그들 중에는 처음엔 우울증으로 시작하지만 한참 지나다 보면 마치 조울증처럼 변하는 분들도 있죠. 또는 우울증으로 그냥 마음만 우울한 게 아니라 신경성 신체 증상이 너무 많아져서 화병처럼 우울증 플러스 신경성 신체 증상 이렇게 발전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우울증 척도랑 불안증 척도 요새 불안증도 굉장히 많잖아요. 공황장애 때 나타나는 불안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울증 척도뿐만이 아니라 불안 척도도 같이 체크를 해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손발이 막 떨리고 왠지 좀 흥분된 것 같고 다리가 왠지 좀 떨리는 것 같고 왠지 뭔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자꾸 받고 심장이 자꾸 두근거리고 침착하지 못하고 그냥 왠지 좀 자꾸 무서워지고 나도 모르게 왜 잘라 그러는데 신경이 예민해서 잠도 잘 안 오고 머리에서 뭔가 계속 공회전하는 느낌 있잖아요. 뭔가 좀 위스키라도 한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을 불안 증상으로 측정을 해서 이게 혹시 나중에 공황장애 같은 걸로 발전은 되지 않을지 미리 측정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척도 중에 하나가 울분 척도예요. 울분 척도는 뭐냐면 불안증, 우울증으로 지금 당장은 괜찮은데 일상생활도 잘하는데 그냥 옛날에 아니면 5년 전에 10년 전에 있었던 그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막 손발 부르부르 떨리고 화가 나고 그러는 일들이 있어요. 마치 PTSD처럼 나이 50된 아저씨가 막 군대 가가지고 최전방에서 그 선임병한테 당했던 거 생각하면 지금도 막 화가 나고 찾아서 어떻게 막 때려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드는 걸 울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물어보는 척도도 있어요. 내가 보기엔 아주 불공정한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자꾸 반복적으로 생각이 나는지 근데 결국은 내가 당한 거랑 똑같은 일을 그 인간이 당하는 걸 보면은 내가 좀 마음이 풀릴 것 같은 생각 이런 게 울분인 거예요. 그런 것도 같이 체크를 하면서 우울증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울증에 빠지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요? 우울증에 빠지는 가장 큰 원인 되게 그냥 생물학 반, 사회문화 반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 우울 증상의 원인은 정신과 교과서에서는 바이오, 사이코, 소셜한 원인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영어로 얘기하면 생물, 정신, 사회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유전학적으로 우울증이 유전질환은 아닌데 유전적인 성향은 있어요. 엄마, 아빠, 이모가 다
우울증이었었으면 나도 우울증이 될 가능성이 아니었던 사람보다는 많으니까 가족력이 있는 거죠. 그런 생물학적인 원인이 있어요. 내 신경이 조금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신경을 많이 쓰면 조금 더 예민해지는 신경을 타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경성 신체 증상이 조금 더 많이 생기는, 스트레스 받으면 막 배 아픈 거 많이 생기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생물학이에요. 근데 그런다 그래서 다 우울증이 되는 건 아니죠. 거기에 정신적으로 이제 스트레스가 크게 온 경우가 있죠. 직장에 가서 누군가한테 갑질을 당했다든지 아니면 전쟁이 터져서 옆에서 폭탄이 터지는 큰 충격을 당했다든지 이런 스트레스 사건 또는 트라우마가 있거나 거기에 이제 사회적인 관습이나 문화 때문에 다른 나라에선 이게 전혀 내가 혼날 일이 아닌데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 왼손잡이들 되게 혼났잖아요. 심지어는 막 선생님한테 맞고 심지어 수업도 못 듣고 오른손으로 글 쓸 때까지 혼자서 연습하기도 하고 그랬대요. 옛날에는 그게 굉장한 스트레스였거든요. 지금은 뭐 전혀 스트레스 안 주잖아요. 사회적으로 받는 스트레스, 이 세 가지가 다 합쳐져서 일어나는 게 보통 우울증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아까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 그래서 설명한 것은 되게 성격적인 특징이었잖아요. 예민하고 의존적이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자기 비난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거기에 생물학적인 성향을 좀 가진 사람들, 생물학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좀 소심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우울증에 잘 걸리는 거고 이제 거기다가 트라우마적인 사건을 겪은 사람들, 그리고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겪은 사람들. 현대에는 가장 만성적인 스트레스의 대표가 괴로운 인간관계거든요. 괴로운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겪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유전적인 영향은 우울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나요? 일단 100% 유전은 아니에요. 100% 유전은 아니고 우울증하고 조울증은 붙어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배다라고 확 잘라서 얘기하기는 힘들어요. 사람마다 다 다른 거니까. 퍼센테이지라는 게 50%라고 해도 통계로야 50%지만 그게 나한테 오면 그 나한텐 100%잖아요. 그래서 보통 엄마나 아빠가 둘 중에 한 명이 우울증이다? 그러면 나는 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한 1.5배 정도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은 조금 더 많대요. 엄마 아빠가 둘 다 만약에 조울증이다? 그러면 내가 조울증에 걸리거나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한 2배 가까이 높다고 해요. 이게 아무래도 성향이 있는 거죠. 신경염증에 걸려서 그게 균형이, 감정을 컨트롤하는 신경의 균형이 깨질 가능성, 그 유전자가 발현될 가능성, 우울증이 일어나는 유전자가 있다 그러면 그 유전자가 발현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뜻이 유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 유전자가 있다 그래서 다 우울증이 되는 건 아니고 옛날 영국의 유명한 시인 중에 바이런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영국의 굉장한 귀족 출신의 시인인데 이분은 선대 가족들이 다 우울증 아니면 조울증이었대요. 귀족들이었는데 근데 조울증일 때 그래서 기사로 사람들 많이 죽여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그중에 심한 우울증으로 평생 갇혀 지낸 사람도 있고 또는 바이런처럼 심한 우울증이었지만 시를 많이 써서 유명한 예술가로 성공한 사람도 있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예술가들 중에도 우울증이나 조울증 때문에 오히려 예술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 뭐 최근에 몇 년 전에 돌아가신 로빈 윌리엄스 같은 분도 심각한 우울증에 조울증기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막판에는 파킨슨기도 있었다 그러고. 유전성이 있는 경우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게 나의 우울증을 다 설명하는 건 아니다. 다만 가족 중에 우울증기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의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는 연습을 해라. 혹시 이 얘기를 듣는 중에 내가 지금 연애하는 그 아가씨, 그 남자가 가족 중에 우울증이 있대. 절대 결혼하면 안 되겠어.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 주변에 우울증은요. 10명이 지나가면 그중에 3, 4명은 우울증에 걸려서 인생에 한 번쯤은 우울증에 걸렸었을 가능성이 커요. 병원에 오건 안 오건. 병원에 안 오고도 참고 지나갔을 수 있으니까. 근데 뭐 무조건 그게 있으면 안 돼. 그건 아니지만 본인 스스로 내 마음을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라는 참고사항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치매랑 똑같아요. 치매 유전자 있다 그래서 무조건 치매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관리 잘하면 안 걸리는 게 유전자예요. 우울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긍정적으로 바꾸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음악 듣고, 어떤 사람은 많이 자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하고 수다 떨고, 어떤 사람은 운동하고, 땀 진땅 흘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죠. 저는 많이 자요. 옛날 엄마들은 TV 켜놓고 그냥 채널 위로 올라갔다가 1번부터 200번까지 올라갔다가 900 몇 번이지 요새는.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마음이 좀 가라앉는다고 해요. 근데 심각한 우울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불안 증상 또는 죽을 것 같은 충동 이런 거는 약물로 일정 부분 진정이 이게 마음을 다스릴 때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꾸려면 되게 명상을 하거나 마음 다스림 또는 기도 같은 걸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로 어려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사람이 한번 안 좋은 생각에 꽂히면 자 이걸 유식한 말로 인사이드 아웃 2 영화에 나온 것처럼 얘기를 하면 부정적인 핵심 신념이거든요. I'm a good girl인 거죠. 이런 경우는 거기서 잘 벗어나질 못해요. 왜냐하면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마음 안에서. 이런 경우에는 약물을 일부 먹고 플러스 인지치료라든지 그런 핵심 신념을 바꾸는 그런 심리치료가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렇다 그래서 지금 심리치료 받으러 갈 돈도 없고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혼자 해볼래? 라고 한다면 되도록이면 어둡고 무서운 영화 보지 마시고 밝고 건강한 영화 보세요. 밝고 건강한 영화 보시고 그리고 드라마도 이쁘고 즐거운 영화 보시고 음악 듣는 거 추천합니다. 음악 듣는 거 추천하고 정신과 의사로서 추천하는 건 감정일기 쓰는 거예요. 안 좋은 감정이 들 때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건데 3줄짜리 지금 느낀 감정 첫 번째 줄에 감정 쓰고 두 번째 줄에는 지금 그 감정을 느끼게 된 전후 사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기 전후에서 일어났던 일, 그 인간이 나한테 뭐라 그랬어. 또는 지나가다가 자동차가 나한테 물을 뿌리고 갔어. 셋째 줄에는 거기다 제목 붙이는 거죠. 처음엔 기분이 꿀꿀해서 기분 꿀꿀함이라고 썼는데 알고 봤더니 윗사람이 내가 어저께 해가지고 온 숙제에 대해 가지고 그냥 심드렁하게 그거 누가 한 거랑 똑같네 그러고 간 거예요. 세 번째 줄은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칭찬받지 못해서 기분 더러움, 우울함인 거죠. 이 감정의 제목은 약간 우울함 또는 실망. 그리고 그냥 넘기는 거예요. 감정일기를 쓴다는 건 분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들여다보고 넘어가라는 얘기입니다. 명상하는 거랑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그리고 좀 친한 친구들 좀 만나세요. 친구들이 내 주변에 친한 친구가 많은 사람은 10명 넘을 거고 적은 사람은 한 서너 명에서 한 대여섯 명 정도는 평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명 정도는 좀 지나치게 의무라고 비관적인 친구들이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친구보다는 좀 차분하고 안정적이면서도 밝은 친구들이 꼭 하나 있어요. 어떨 때는 내 엄마보다도 훨씬 더 안정적인 친구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을 자주 만나는 게 내 부정적인 핵심 신념을 조금 밝은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말은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만 그냥 나한테 좋은 방법을 찾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다음에 올 때 약 조정 좀 하고 필요하면 다음에 오실 때까지 숙제를 드려요. 내가 스트레스 받고 마음 힘들 때 어떤 방법을 써서 마음을 좀 안정시키느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간다. 어떤 분은 등산 갔다 온다. 어떤 분은 목욕탕 간다. 목욕탕 가서 사우나 하면 좀 풀린대요. 뭐 그것도 내가 그럴 수 있으면 좋은 거니까. 일단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보고 그래도 잘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인지치료나 상담치료를 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마음정비사들하고 한번 의논을 한번 해보셔라. 아시잖아요. 마음정비사들은요. 거기다가 조언해 주는 사람이에요. 자동차 정비요령 가르쳐드리는 거랑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울한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 친구 중에 우울한 친구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재수없어서 나한테 연락을 안 하게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하세요. 너는 막 그게 모자라서 안 돼. 두 번째, 야 좀만 기다리면 좋아질 거야. 세 번째, 야 그래서 그때 내가 그거 안 된다고 그랬잖아. 다음 거, 야 그냥 잊어버려. 술이나 먹자. 그 다음 거, 야 왜 말을 안 해? 날 무시하는 거야? 내가 도와준다니까? 그러고도 그 친구가 당신을 아직 손절 안 했으면 몇 마디 더 하세요. 야야야 걱정하지 마.
그래도 지금 네가 그거 겪은 것 때문에 이제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래도 안 떨어졌어요? 한마디 더 하세요. 야, 창수야, 내가 한마디 해줄게. 일로 와봐. 그러면 그 친구는 당신 옆에서 아주 손절하고 떠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우울증에 걸린 것 같은 되게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한테 뭔가 해주고 싶으면요, 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겁니다. 나는 한 번도 우울증을 겪은 적이 없어서 잘 모르지만, 그리고 이해도 잘 안 되지만, 난 너랑 친하고 너랑 친한 사람으로서 너를 돕고 싶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네가 가장 힘든 게 뭔지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겠니? 요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상황마다 좀 다르겠죠. 그래서 질문해야 될 건 내가 지금 어떤 걸 해주면 좋을까? 또는 야, 지금 그 상황에서 나도 열받는다. 되게 열받는다. 그리고 나도 힘들다. 그리고 되게 슬퍼진다. 넌 지금 얼마나 힘들겠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20대, 30대 젊은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런 얘기를 그냥 정말로 마치 정신과의사나 심리학자들처럼 이런 얘기 꺼내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엔 그냥 옆에서 가만히 있어주는 것도 좋아요. 같이 있어주고 그냥 밥이나 한 끼 같이 해주는 거. 이미지는 그걸 떠올리세요. 여러분이 재밌게 봤던 드라마 멜로가 체질에서 심한 우울증에 빠진 친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아주던 그 친구들 있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같이 술 먹고 같이 밥 먹고. 그러다가 나 우울해 소리를 한 그 친구한테 그 친한 여자친구들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죠? 우울하다고 말해줘서 고마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습관처럼 하는 말이 있을까요?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넌 좋겠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기 효능감이 낮아요. 그래서 본인이 뭔가를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되게 미래에 대해서 늘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나 이거 잘 못할 것 같은데. 애기들 키워보면 자전거 한 대가 길거리에 있을 적에 저거 한번 타봐 그러면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뛰어가서 타려고 하는 아이들 있죠. 이런 친구들은 물론 타고난 기질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 타보라고 하는데도 탈 수 있는 것 같은데도 난 못해 그러는 친구들 있죠. 자존감이 높은 친구들, 흔히 근자감이 높다 그러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내가 미래에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신감을 많이 가지고 삽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리고 자기 안정감이 없으니까 상대방의 말에 쉽게 상처를 입어요. 야, 너 그거 아주 훌륭하진 않지만 잘했어 라고 하면 잘했다는 말에 기분이 좋은 게 아니라 훌륭하지 않다는 말에 상처를 입는 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나 같으면 그냥 뭐 잘했어. 이거 넘어갔다 그러고 할 텐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의 특징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옆 사람들한테 잘해줘요. 왜냐하면 내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원래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 그러잖아요. 내가 사람들한테 뭔가를 베풀 수 있을 때는 내가 마음이 넉넉하고 상처를 잘 안 입고 내가 마음이 여유 있다고 생각할 때 주변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라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주변 사람들한테 마음을 나눠주거나 또는 물질을 나눠주거나 또는 내 재능을 나눠주는 거를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그 반대겠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인 것 같은데 어쩌다가 큰 성공을 거두면 부럽죠.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는 하는데 내가 그걸 못해서 너무 마음 아파하진 않아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옆 사람이 성공을 하면 축하는 하는데 집에 갈 때 마음이 너무 안 좋아. 왜? 친한 친구의 성공이 집에 갈 때 그렇게 힘들대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외국에도 있어요. 샤덴프로이데라 그래서 친구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잘못되는 걸 보면 기분이 좋은 현상. 샤덴프로이데. 아이고 손주가 이번에 서울대 친다고 그러더니 떨어졌구나. 공부 그렇게 잘한다 그러더니 아유 왜 이렇게 마음이 좀 안심이 되냐. 라는 마음이 인간의 심성에 기본 깔려 있는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그게 더 심해요. 자존감이 또 높은 사람들은요. 자기 외모에도 자신감이 있어요. 우리 사실은 TV 보면 잘생긴 사람 투성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렇게 잘생긴 사람 중에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거울에 비친 나를 보고 만족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어딜 보면 나보다 잘난 사람들은 항상 있으니까. 근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부러워하질 않아요. 오, 나도 괜찮은 놈이지만 저 사람 되게 잘생겼네? 되게 뭐 이쁘네? 야, 하니 공유 너무 잘생겼구나. 너무 이쁘구나. 자존감이 낮으면 그게 질투가 나고 마음이 아프고 나를 자기 비관하게 돼요. 자존감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요. 마지막인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실패했을 때 좌절하지 않아요. 어차피 내가 그 전에도 일해보니까 이거 레고 블록 쌀 때도 한 번에 다 성공한 적은 많지 않아요. 요거 지금 실패했으면 아이고 다시 싸우면 되지. 어차피 인생은 될 때까지 해야 잘 된다는 거를 알잖아요. 그래서 실패했을 때 바닥으로 떨어지질 않아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이번에 안 된 게 나한텐 끝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초에 자신감이 부족해가지고 내 에너지를 다 쏟지도 못했다는 거를 나는 알거든. 근데 이번에 실패를 해서 다음에 남은 에너지를 다시 모아서 한다는 생각이 너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나기도 힘듭니다. 그분들은 다시 시도하기 전에 자존감 점검부터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존감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해요. SNS를 통해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 인스타를 지웠어요. 사실 잘 안 하는데 가끔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중에 보면 나랑 잘 아는 사람, 잘 모르는 사람, 심지어는 모르는 사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되게 보면 자기 잘한 거, 그다음에 맛있는 거 먹은 거, 뭐 이쁜 거 이런 거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거 보고 나도 마음이 썩 편치 않은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은근히 샘나나 봐. 그리고 야 나도 저런 거를 하고 싶은데 난 아직 못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나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야 이거 정신건강에 별로 안 좋구나. 그래서 요새 안 봐요. 물론 시간 좀 있을 때 가끔 데스크탑에서 좀 보긴 하는데 만약에 SNS를 하면서 내가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라고 하는 분들은 계속 하시는데 근데 그거 볼 때마다 마음이 좀 불편하고 상처 입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게 자꾸 많아지면 중간에 좀 끊어두세요. 지웠다가 다시 깔아도 되잖아요. 아니면 뭐 한두 달에 한 번 정도씩은 몇 주일씩 좀 쉬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추천할 만한 방법입니다. 요새 뭐 인스타 없으면 친구들하고 얘기하기도 힘든 경우도 많으니까 뭐 가끔 휴식 시간, 휴가 시간처럼 지우고 뭐 한 일주일 지내기 이런 거 한번 하는 거를 추천해요. 자존감을 지키며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명확히 알아야죠. 뭐 내가 원하는 게 명확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이 하는 거 보고서 부러운 마음에 내가 다 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그러면 늘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고 샘나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게 뭔지가 명확하면 뭐 딴 이 사람이 이걸로 잘하고 있어도 그거 잘하고 조금 부럽긴 하지만 나는 내가 하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불안하지 않거든요. 그럼 자존감이 무너지는 일도 상대적으로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가 먼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네가 뭘 하려고 하는지를 정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점점 더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뭐 원래 치매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나이거든요. 가장 기본되는 통계가 그거예요. 일반 노인 65세 이상 중에는 10명 중에 1명, 그 다음에 70세 이상에서는 10명 중에 2-3명, 80세 이상에서는 10명 중에 4-5명. 나이가 들수록 점점 많아지는 게 치매, 그중에서도 이제 노인성 치매죠. 치매라는 게 노인성 치매, 혈관성 치매 또는 파킨슨이나 이런 헌팅턴 치매 같은 건데 세 가지 다 공통된 특징이 신경이 오래되면, 신경이 노화가 되면 많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노령 인구가 많아질수록 치매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 우울증과 불안 증세라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초기 증상이 우울 증상이랑 불안 증상인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뇌의 기능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산수 계산, 그 다음에 길 찾기, 수리 능력, 논리 능력을 보통 우리 뇌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 뇌의 기능 중에 아주 일부고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
한 뭐 대여섯 가지로 나뉘어요. 대표적인 게 뭐 운동 능력, 그다음에 감각 능력, 그다음에 언어 능력,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판단 능력, 집중력, 사회적인 능력. 사회적인 능력이라는 건 사람들이랑 만나고 감정 컨트롤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의 뇌 기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뇌 기능 검사를 할 때는 기억력, 판단력, 집중력, 언어 능력, 그 다음에 반응 속도, 그리고 평가하는 게 감정 조절 능력이거든요. 근데 감정 조절 능력을 어디서 하냐면 이 전두엽하고 전두엽 밑에 뇌에서 주로 조절을 해요. 심장에서 가장 먼 지역이니까 노인성 치매 때 제일 먼저 물기가 빠져요. 그래서 초기 증상이 마치 우울증 걸린 것처럼 기운 빠지고 왠지 모르게 좀 불안해하고 아니면 성질 바뀐 것처럼 좀 고집세지고 이래서 우울증 클리닉, 노인 우울증 클리닉으로 왔는데 조금 지나면 어차피 뇌는 점점 노화가 되니까 처음에는 우울증으로 시작이 됐지만 뭐 한 1, 2년 내로 기억력도 떨어져서 치매약도 같이 먹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반대로 건망증 때문에 병원에 와서 노인성 치매로 치료를 시작했는데 이제 이게 점점 진행이 되니까 감정 다스리는 뇌도 자극이 되고 거기도 노화가 되니까 나중에는 기억력만 떨어졌던 분이 감정 조절 능력도 떨어져서 화 조절이 안 되거나 또는 우울증이 생기거나 또는 불안증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정리해서 말하면 뇌세포 중에 어느 쪽 뇌세포가 먼저 상하냐에 따라서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 파킨슨 치매 같은 경우는 파킨슨은 뇌 아주 깊숙한 곳에 몸을 손발을 다스리는 곳에서부터 이제 뇌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손발이 이제 잘 못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근데 거기 바로 옆에 불안증 다스리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파킨슨 치매는 불안하고 막 초조하고 이런 증상으로 먼저 시작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치매도 암처럼 단계별 특징이 있을까요? 초기에는 아주 정상에서 처음에는 그냥 기억력이 살짝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건망증. 저도 요새 건망증이 좀 있는데 이건 이제 그냥 건망증이죠. 뭐 건망증은 되게 뇌 노화까지는 아니고 물론 뇌 노화도 젊을 때보다는 좀 왔겠죠. 인간의 뇌 노화는 원래 35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노화는 왔는데 일상생활은 잘하죠. 근데 그러다가 조금 더 나이가 먹고 뇌세포가 조금 더 노화를 하기 시작을 하면 슬슬 아이고 건망증이 내 생각보다 조금 더 심하네. 나만 알아. 그리고 물건 놓는데 자꾸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조금 더 잘 잊어버리고 그러면 이제 경도인지 장애예요. 그러다가 조금 더 심해지면 이제 초기 치매에 들어섭니다. 초기 치매는요 특징이 옆 사람들이 우리 엄마 약간 좀 기억력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 길도 잊어버리고 야 너 전화했냐? 아침에 전화했는데 저녁에 또 전화해. 야 너 전화했냐? 딸이 보기에는 엄마가 예전 그 엄마가 아닌 거를 이제 슬슬 느끼기 시작하는 단계가 초기 치매인 거예요. 근데 아직은 혼자 놔둬도 돼. 아직은 혼자도 밥도 해먹고 화장실도 갔다 오고 목욕탕도 갔다 오고 뭐 그럴 정도는 돼요. 이게 이제 초기 치매예요. 그러다가 중기 치매가 되면 누가 봐도 치매기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은행 가서 은행 일을 이제 혼자 잘 못하고 이제 자꾸 1,000원 달래는데 10,000원짜리 내밀고 그리고 날짜, 시간 이런 것도 헷갈리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맨날 다니던 길에서 길을 잊어버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감정 조절에 문제가 자꾸 생기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데 이때가 이제 중기에 들어서는 거거든요. 이때쯤 되면 치매의 행동 심리 증상이라 그래서 안 하던 행동과 안 하던 심리적인 문제를 보이기 시작을 해요. 엄마가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너무 화를 내고 또는 밤에 막 도둑 들었다고 막 그러고 저 며느리가 내 돈 훔쳐갔다 그러고 이런 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게 치매의 행동 심리 증상 또는 BPSD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이제 이제 치매가 조금 더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초기, 중기를 지나서 말기가 되면 이제 인지 기능, 뇌 기능이 많이 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 있을 수 없어요. 밥 먹는 거, 화장실 가는 거 이거를 다 누군가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력도 많이 떨어져서 자식도 못 알아보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때가 되기 전에 대개 저 같은 의사들은 이제 가족들 다 오시라 그래서 지방 사는 자식도 있고 뭐 외국 사는 자식들도 있잖아요. 다 오라 그래서 이제는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니까 간병인을 쓰던지, 그게 자신 없으면 요양원이나 이런 시설, 노인 요양시설로 옮기는 거를 고려해라라고 알려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부모님들이 자기 의사표시도 마음대로 못하고 표정 변화도 없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형제들을 다 오라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기껏 거의 모셔 갈라 그랬는데 저 캐나다 살던 막내딸이 와가지고 막 난리치고 우리 엄마를, 그리고는 자기는 그러고 캐나다 가버려. 그럼 남아있는 며느리 중에 한 명만 독박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족 중에 모시는 가족들은 케어기버 디프레션이라 그래서 보호자들이 우울증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치면은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나뉘는데 이렇게 사실은 구분이 명확하게 되지는 않아요. 증상이 겹치기도 하고, 아까 치매 행동심리 증상이 중기 때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개는 처음부터 초기에 우울 증상이나 불안 증상 나타나고 난폭해지는 게 초기에 시작되는 경우들도 있어서 이게 뭐 칼로 자르듯이 명확히 나타나는 거는 아니니까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관찰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게, 그래서 조기에 진찰하고 조기에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초기 치매 때까지는 나 혼자 생활이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치매 걸리더라도 초기로 계속 나 죽을 때까지 가면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론 젊을 때처럼은 못하겠지만 약을 안 먹으면 치매 뇌 기능, 인지 기능이라는 게 이제 언어 능력, 기억력, 판단력, 사회 능력, 이게 다 인지 기능인 건데 인지 기능이 뚝 떨어져요. 뚝 떨어져서 막 치매 진단을 받고 3년에서 5년 지나기 전에 자리 보존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는데, 그거를 약을 먹으면 한 짧게는 8년에서 길게는 한 13년까지 증가시킨다고 해요. 내 기능을 유지시켜 주는 거죠. 그럼 약을 먹어야지. 약을 먹고 인지 재활을 해야죠. 그래서 조기에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왜 나이가 일정 수준 되면 지역마다 있는 치매지원센터라는 게 우리나라엔 있어요. 노인들 치매지원센터에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데죠. 거기서 연락이 오면 가서 치매 선별 검사를 하고 뇌기능 평가를 해서 치매기가 좀 경도인지 장애가 오거나 또는 초기 치매기가 있으면 얼른 할 수 있는 치료를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흔히 어른들 나 치매 걸리면 죽을 거야, 난 그게 남보다 더 싫어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나이 들면 저를 포함해서 다 생길 수 있는 일이에요. 자식들한테 더 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라도 일찍 발견하고 일찍 치료하는 게 서로 도움되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뭐 내가 오고 싶다고 오고 가고 싶다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계란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던데 실제로 도움이 될까요? 단백질이 많이 먹으면 도움이 되겠죠. 근데 적절히 먹어야죠. 안 먹은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한국의 어른들, 특히 여성 노인들은 단백질 섭취량이 아주 적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시겠지만 알부민을 포함한 여러 가지 기초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게 계란, 흰자이잖아요. 다이어트 할 때도 뭐 먹는 것 중에 하나가 계란, 흰자이잖아요. 그리고 다이어트용 음식들 나온 거에도 계란, 흰 단백을 이용한 음식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뇌에 흡수되고 살로 가기보다는 우리 몸 안에서 사용되는 비율이 더 높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도움이 되겠죠. 근데 다른 거 안 먹고 그것만 먹으면 도움 안 돼요. 골고루 먹어야 됩니다. 오히려 의사로서 권하는 건 음식을 좀 골고루 먹고 고기 국물도 좀 먹으면서 단백질을 적절히 섭취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해드려요. 비만약이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뉴스를 봤는데요. 비만약이 더 개발된다면 치매에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까요? 그게 GLP-1 수용체 작용제라 그래서 이제 글루카곤이라는 게 원래 우리가 그 에너지를 몸 안에서 태우는 데 큰 영향을 해요. 그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라는 게 있고 그게 이제 우리 수용체에 달라붙으면
신체 신진대사를 자꾸 자극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슨 일론 머스크가 맞았다는 위고비라든지 뭐 오젬픽 같은 주사제들 비만 치료제인데 그게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그걸 맞으면 인슐린 분비를 이렇게 나오게 해가지고 당뇨 치료하려고 처음에 개발을 했던 거예요. 근데 당뇨 치료뿐만이 아니라 그걸 맞으면 혈당이 조종되면서 포만감이 생기니까 식욕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왜 위고비라는 거 나오기 전에도 그런 맞는 주사약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역시 식욕을 떨궈서 도움이 되는 건데 근데 그것들을 실험을 계속하는 걸 봤더니 간이나 뭐 신장이나 이런데 염증도 이게 조절을 하더라. 근데 염증이 조절되는 걸 가만히 봤더니 이 항염증 효과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뇌로 올라가서 뇌에서 그걸 조종하는 거예요. 그 뇌부터 염증이 조절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치매라는 것 자체도 뇌의 만성 염증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염증성 세포가 많아지면 그로 인해서 세포가 기능이 떨어져서 머리 안에서 나가야 될 대사물들이 많이 나가지 않으니까 노폐물이 쌓여서 그게 마치 검버섯 생기는 것처럼 뇌세포에 쌓이니까 생기는 게 노인성 치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뇌에서 염증을 조절해주면 뇌세포 치매 치료 효과도 있겠는걸? 지금 딱 그 단계까지인 거예요. 있겠는걸? 그래서 이게 파킨슨병, 뭐 중독 질환, 이렇게 뇌세포에 영향을 주는 각종 질환에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다양한 질환에서 임상시험들을 하고 있어요. 임상시험이라는 게 이제 동물 실험부터 시작해서 부작용이 없는지 실험하고 그 다음에 사람 대상으로 하는 걸 이제 3상 임상시험이라고 하는데 아직 3상까지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건 없고 그냥 이게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정도를 타진해보는 임상시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은 아직 있는 건데 아직 효과가 확립되지는 않았어요. 이 옛날부터 우리 당뇨병 때 먹는 약이 있어요. 메트포르민이라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이 치매 효과, 예방 효과나 치매 치료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그 보고가 있고 임상시험도 계속 한 게 있어요. 되게 옛날 약이고 하나를 몇십 원 안 하는 되게 싼 약인데 그게 이제 되게 효과가 좋은 당뇨약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비만 치료제도 기본이 이제 당뇨약에서 시작한 비만 치료제인데 이게 치매에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지금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 그래서 아빠 먹는 당뇨약 훔쳐 먹을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도움이 될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100% 증명은 안 돼서 의사한테 가서 처방 달라고 뗐어도 치매 예방으로 주지는 않을 거다. 근데 만약에 내가 비만을 치료받는 입장이고 또는 당뇨를 치료받는 입장이다. 그러면 그 당뇨약이나 비만약, 특히 이런 위고비나 이런 글루카곤 계열의 주사제를 받는 사람이라면 뭐 적극적으로 그 치료를 받아서 나쁠 거는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저라면 조금 더 두고 보겠어요.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치매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길 수 있는 자연 노화에 의한 산물일 가능성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자동차라면 부속을 갈거나 뭐 폐차를 할 텐데 사람은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정비소 와서 확인하고 필요하면 부속 갈고 윤활유 넣는 거잖아요. 이게 뭐 하늘의 질병, 하늘의 죄에 천벌인 경우도 아닌 거고요. 자연적으로 우리가 겪을 일인 것 같아요. 너무 마음 아파하거나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요. 그냥 정기검진하면서 이상 생기면 그때그때 치료하면서 사는 게 그게 그냥 인간의 사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원래 그러고 살았잖아요. 마음정비사 한창수였습니다.